저희 새 대통령이 바뀌고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자, 김 교수님 한 6일 동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 중에 이거 조금 인상이 깊다 이런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예, 뭐 그래도 취임 초기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서 네.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단 기대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김밥 한 줄 국무회의가 네.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진짜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질 좋은 비싼 김밥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이거 혹시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하게 산 네, 느낌이죠? 정말 단순한 김밥 한 줄에 뭐 주스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저는 사진 한 컷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저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그 정당 대표와의 오찬. 네. 저는 그건 참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이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의 대결로 극한 투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줄타넷과 계엄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걸 다 이제 복원시켜서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 협치하고 통합하는 그런 여야가 서로 간의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국회에서의 정당 대표와의 오찬이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자, 홍 의원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이 깊으셨어요? 뭐 제일 중요한 장면을 다 얘기했어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한 두 가지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어색한 동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밥 국무회의에 사실은 대통령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네. 임명된 국무위원들이죠.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6월 중순에 15일에서 17일 그 G7 초청받아서 가시겠다고 결정을 했지 그쵸.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이 한 6월 지금 초니까 한 7월 중순쯤 돼야 아마 이재명 내각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 현충일 행사 끝나고 그 인근에 있는 남성시장 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방문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소위 그 바닥 경제, 민생 경제에 강조하는 모습, 그다음에 소통하는 모습 보였는데 정말 대통령께서 이런 거 자주 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임금님들도 그 평복으로 환복해서 몰래 이렇게 그 시찰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호프데이든 아니면 뭐 이런 그 바닥시장, 그러니까 이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가신다든지 네. 아니면 등등해서 이렇게 대면 접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통령 첫 행보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인사도 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메시지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첫날부터 주요 보직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내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에는 사선에 김민석 의원을 지명하고 대통령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는 삼선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국회와 소통을 맡는 이제 정무수석에 사선에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두 분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평가를 좀 해볼게요. 홍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우선은 첫 번째 인사가 이제 다들 주목을 했었죠. 그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누가 하느냐 네. 했는데 일단 비서실장은 젊은 리더십으로 간 것 같아요. 아마 역대 제일 최연소라고 하죠. 한 8년 전에 임종석 실장보다 조금 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네. 첫 70년대생. 예, 네. 그러니까 컨셉은 비슷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젊은 리더십으로 소통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뭔가 이렇게 일하는 네. 대통령실 그런 이미지의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잘 일할 것으로 보고 또 국회의원도 하면서 굉장히 그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상대당 의원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굉장히 원만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일을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총리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실제로 이제 발표가 그렇게 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당연히 있을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그 소위 그 당시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전선에 섰지 않습니까? 네. 개헌국면에. 근데 아마 그 대통령께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전략적으로 일 처리한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경력이요. 본인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이 대개 이제 70대 중반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하고 동기예요. 네. 동기 중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애 취급당했었죠. 그 당시에는 32인가 그때 그 네. 국회의원 첫 당선됐을 때니까. 그래서 자기 동기생들은 다들 은퇴했는데 이제 총리 하면서 화려한 복귀를 한 거죠.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무적 감각, 그 김대중 대통령도 모셔봤고, 네. 그다음에 또 야인으로 있으면서 십몇 년 가까이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그 인생에 대한 겸손함도 이제 갖추게 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총리로서 굉장히 잘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예견해서 조금 이렇게 방송에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당대표 후보군으로도 좀 얘기가 됐었어요. 이 기류가 나중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그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됐다면 대통령께서 권하지 않았으면 당대표를 훨씬 더 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를 좀 부탁을 했다면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겠죠. 그 김민석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의 그 제안에 뭐든 아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세, 뭐 실권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무적 조율을 굉장히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처간 칸막이 갖고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 이 평가를 듣기 전에 네. 좀 얘기를 홍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드는 네. 생각인데, 그럼 김민석 의원님 입장에서는 총리를 받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당대표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니 뭐 총리나 당대표나 그게 대권으로 가는 데는 중요한 스태핑 스톤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 정계에서는 항상 하는 게 적어도 대권 후보로 한번 나서려면 당대표를 하거나 총리를 하거나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뭐 둘 다 나쁘진 않은데 네.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의 계획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 상관없이 대통령 당선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초기 인선을 보면 정말 실용, 실리, 뭐 실력, 삼실이라고 할 수 있죠. 삼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도 야당이니까 고민해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적인 눈높이에서의 도덕성, 윤리 이런 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압니다만 알려진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경력도 있고 과거에 정치적 논란에도 많이 휩싸이고 그래서 물론 이제 청문회 기간 동안에 많이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도덕적 눈높이는 있어야 된다. 특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하기 전에 그때 제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랑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그분이 그 마포 민주당에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얼마나 또 바깥에서 큰 야인 생활을 저랑 같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친노 비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계속 비노 반노 얘기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항해가지고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그때 씁쓸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다시 또 국회의원 2번을 연속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러저러한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실력을 봤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 후보자 정도는 도덕적인 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또 기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조직과 인사와 이런 거를 총괄해야 되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젊고요. 그리고 지난번 당권 경쟁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을 겨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비서실장으로 가깝게 준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좀 고민해서 잘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이 잘못하는 길, 또 잘못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 가감 없이 쓴소리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열린 어떤 그 비서실의 스태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강훈식 실장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계속하는 그런 올고전전한 실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뭐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이 정책실장도 하고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도 하고 그리고 오광수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기준이 굉장히 그 실력,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약간 좀 균형감을 맞춘 것 같아요. 균형감 예.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제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 얘기를 해보면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인데 네. 잘 아신 것처럼 대북통이고 네, 그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친북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북 인사는 절대 아니고요. 북쪽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인사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북한 연구를 해서 아는데 김규식 교수 알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친북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분류될 인물은 절대로 아니고 다만 국내 정치에 전혀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거고 국정원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이 아무래도 북한통이고 하다 보니까 안보실장은 대미통. 그러니까 이 북미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네.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위성락 그 실장을 임명하면서 미국하고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두 가지 축을 네.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겠죠. 정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실장에 저 김용범 그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그 관료예요. 근데 관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안정감이지만 단점은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경제수석을 하고 있는 하준경 교수 같은 경우는 교수로서 뭐 저도 잘 아는데 꾸준히 우리 민주당 쪽에 자문을 해왔던 그다음에 확장적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교수 출신 수석 경제수석과 관료 출신 정책실장 간의 조합을 맞춘 거죠. 정책실장이 안정감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입장을 네. 취한다면 경제수석은 훨씬 더 교수 출신으로서 개혁적이고 뭔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도 하고 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정치력은 여의도 안팎에서 가장 정평이 네. 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그만큼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통령의 소통의 대리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야당에서 가장 환영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정무수석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정무수석 되신 거는 환영은 하는데 저희 판도라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저희한테 항상 와주셨던 이 원내대표셨는데 지금 못 오셔서 저희는 또 마음 한켠에 조금 안타까움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또 어디 또 차출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아까 통일부 장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가시는 건가요 또? 아니 저는 짝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하면 이런 네. 노미네이트된 것만 하면 한 6, 7번 됐어요. 중기부 장관에서부터 통일부 장관 등등해서 이번까지. 근데 이번에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걸로. 예. 예. 아유, 저희는 참 다행입니다. 자, 아니 김 교수님 그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전 네. 검사장 임명됐는데 보통은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경우는 여당 그리고 범여권 조국혁신당에서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장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다는 건데 아마도 이제 검찰 출신 특히 특수부 검찰 네. 출신이라는 데 대한 막연한 이제 좀 저항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거고 네. 또 오랫동안에 저는 교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낙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이른바 이제 개헌까지 오는 데 있어서 특수통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공직기강 확립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 잘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소통해서 검찰이 정권의 칼날이나 정권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제도적으로 개혁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국 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을 했을 때 사실상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에 학자 출신보다는 이 검찰 내부를 정확하게 하는 검사장 출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여당 내 기류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복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선에서 좀 그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네. 그러냐면 두 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두 분 다 아주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근데 두 분 다 학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어떤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으로서 조직을 장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 중에 한 명이 검찰 출신이라면 한 명은 다른 출신으로 하는 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조국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할 때 또 민정수석을 그 당시에 그 감사원 출신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닌데 싶었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장관을 조국 장관 보내면 최소한 검찰 조직과 소통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을 좀 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그런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저는 이 얘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한다면 이번에 저 민정수석은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실태 파악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제 오수석을 임명했다면 네. 도리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아닌 또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법학 교수라든지 최소한 이제 법적 그건 있어야 되니까요. 법적 전문성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아니거나 또 만약에 사법고시 합격자라 하더라도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나 변호사 출신. 네. 또는 이런 정치인 중에 누구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저는 이번에 그 오수석 그 특수통 출신에 임명한 것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는 게 네. 그 양쪽의 주장을 잘 그 중심을 잡고 대통령이 잘 이끌어가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는데 네. 이게 이게 잘못해서 싸움을 잘 정리를 못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분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양쪽이 서로 그렇습니다. 기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면 그렇죠. 홍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그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되고 그다음에 정책실장도 기재부 관료 출신하고 그다음에 경제수석이 또 학자 상당히 비전 중심의 학자 출신이 되고 또 상당히 또 그 검찰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잘 조율돼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네. 이게 결국은 우리도 조선시대 때 동인서인 당파 싸움하고 봤잖아요. 당파 싸움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당파 싸움이 휘둘리면 왕권이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우리 국민들도 기대하고 그러나 그런 실험이 의미 있는 실험이지만 꼭 성공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느 쪽이 휘둘리지 않더라도 자기 중심을 잡아서 네. 견제와 균형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네. 저는 논쟁을 하되 그게 아마 지리하게 그 내부적 갈등이나 또는 너무 길게 그 좀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대표 시절에 우리 홍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인사 스타일을 많이 반영한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전 그렇게 보입니다. 아는 사람. 아는 아는 사람. 사람이라는 게 측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실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확인한 사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실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는 판단한 사람.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김용범 그 정책시장 같은 경우는 측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다만 능력을 확인한 거죠. 대통령께서 어떤 계기든 뭐든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일 좀 하는구나 이런 판단들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네. 이번에 발탁되는 거 아니냐 보입니다.